피렌체는 어떻게 르네상스의 중심지가 된 건가요? 먼저 이 르네상스에 일어났던 시기에 그 배경, 그 시기에 이탈리아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탈리아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북부에 위치한 독립국가들과 중부에 위치한 로마 교황령, 그리고 남부에는 나폴리 왕국이 자리 잡게 되었죠. 이때 이 로마로 가는 여러 순례자들이 거쳐가는 이 길목에서는 여기서는 양모무역이나 금융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번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중심에 있는 도시가 바로 피렌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 특히 피렌체에서는 무역을 하고 상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부를 축적한 이런 신흥 계급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가문이 바로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메디치? 메디치 가문입니다. 네. 아, 메디치 가문. 그 네. 예술가를 많이 후원했던. 네, 그렇죠. 네. 메디치 가문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자산 규모는 무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줄을 세웠을 때 올타임 17번째, 역대 17번째 부자였다는 얘기고요. 그 당시에 자산을 대충 지금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20조 정도의 20조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어마어마했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 이 축적한 부를 토대로 피렌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가문인데요. 이 메디치 가문을 필두로 해서 이런 예술가들에 대한 어떤 이런 신흥부유층 그리고 귀족들의 후원들이 계속 이렇게 활발해지면서 15세기, 16세기에 이르면 예술가들이 굉장히 개성이 있는 그런 다채로운 작품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런 독자적인 행보, 아주 독보적인 행보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창조했던 그런 신이 내린 천재 예술가, 그게 바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였습니다. 네. 이 레오나르도는 어린 시절부터 좀 남다른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레오나르도가 이제 우리가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천재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릴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을 것 같지만 사실 레오나르도의 어린 시절은 사실은 결코 좋다고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우한 쪽에 더 가까웠습니다. 레오나르도가 이제 아버지가 공증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대충 어떤 이 증서는 진짜다 같은 거를 사인해주는 이러한 공증인이었는데, 근데 이 젊은 시절에 고향에 왔다가 고향에 있는 한 젊은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랑에 빠졌던 여성이 고아였던 거죠. 그 고아였던 이 처녀와 뭔가 이제 이루어지기에는 사실 좀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52년 4월 15일에 피렌체 근처의 빈치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사생아로 태어나게 됩니다. 진짜. 그래서 다 빈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빈치 마을 출신의 레오나르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편히 뭐 다빈치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려면 레오나르도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레오나르도는 사생아로 태어난 이후에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힘들게 자랐겠네. 그 당시엔 편견이 더 심했을 것 같아요. 뭐 어땠는데요? 그 당시에는 사실 사생아들이 되게 흔했어요. 이 예술가들 중에 보면 사생아 출신인 예술가들 굉장히 많고 약간 부자이거나 귀족이면 사생아로 태어나도 큰 문제 없었는데 일반적으로 생활을 했는데 좀 일반인 계급의 사생아들이면 결론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따로 생활을 했죠. 그래서 레오나르도도 공식적인 교육 못 받고 그냥 할아버지 밑에서 독학으로 그렇게 공부하고 그랬죠. 네, 이 레오나르도는 정식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대신에 이 자연 속에서 자신의 눈으로 자연을 관찰하면서 그림에 대한 흥미를 키워나갔습니다. 거의 독학을 한 거네요. 거의 독학을 한 셈이죠. 네. 그러던 중에 이 아들이 그린 이런 그림 스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남다른 재능을 발견한 것이 바로 아버지였죠. 그래서 이 아들을 예술가로 키워야겠다고 결심한 아버지는 이 아들의 그림 몇 점을 들고 곧바로 이제 피렌체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렌체에 도착을 해서 찾아간 곳은 바로 그 당시에 피렌체에서 가장 회화와 조각을 잘한다고 인정을 받은 베로키오라는 화가의 공방이었습니다. 네. 이 베로키오를 찾아간 아버지는 이제 그림을 이제 보여주면서 아들이 어느 정도의 그림 실력이 되는지를 이제 보여줬는데요. 이때 그 베로키오라는 화가는 굉장히 유명했던 화가였거든요. 이 화가의 반응이 과연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 좀 별로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약간 전설적인 인물들은 처음부터 그 시련이 한 번쯤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야. 네.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런 스토리가 참 좋긴 한데요. 사실은 레오나르도의 어린 그림부터 이미 너무 솜씨가 탁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림 실력에 깜짝 놀라서 자신이 내가 가르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고 레오나르도는 이제 미술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베로키오의 공방으로 가기 위해서 피렌체로 입성하게 됩니다. 레오나르도가 이제 그 공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공방에는 이제 들어갈 수 있었지만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 베로키오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레오나르도의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베로키오가 자신의 그림에 레오나르도를 이제 조수로 참여를 시켰는데 이 조수가 그린 이 실력이 자신보다 너무 월등해서 혀를 내두르게 됐던 것이죠. 청출어람이네. 네, 그 청출어람인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뭐지? 하겠습니다. 이거 아 유명하죠. 이거 되게 유명하죠. 두 천사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서 이 레오나르도가 그린 부분이 바로 이 천사 부분인데요. 천사 부분. 이 두 천사 중에 한 명만 이제 레오나르도가 그린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천사가 왼쪽. 어떤 천사가 레오나르도? 왼쪽.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 좀 더 리얼하게 그린 거. 맞아. 네, 바로 그 정답을 말씀드리면 왼쪽에 있는 천사가 맞습니다. 아, 처음에 아, 얘기했던 이 다른 하나는 이제 베로키의 또 다른 제자가 이제 그린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아마도 그 보티첼리인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이 두 천사를 좀 비교를 해볼 텐데요. 왼쪽에 있는 레오나르도의 천사가 훨씬 더 좀 평화롭고 네, 생기 있어 네, 보여요. 흥기 있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금발인데 굉장히 고슬고슬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근데 오른쪽 천사가 너무 지금 행복한 상황에 화가 나 있어서 그리고 시야도 외면하고 있고. 네. 네. 근데 그 말씀해 주신 것들이 맞는 게 오른쪽에는 천사가 약간 시선이 굉장히 일단 좀 불안하고 좀 이렇게 멍해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얼굴의 윤곽선 부분을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레오나르도의 그림 같은 경우는 이런 턱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옅어요. 정확하게 선으로 그었다는 느낌보다 뭔가 이렇게 번져 있는 듯한 파스텔로 그린 것 같은 네. 이런 느낌을 주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천사의 얼굴이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선명하고 뚜렷하죠. 네. 이게 보통 일반적인 베로키오 공방의 제작 방식이에요. 근데 레오나르도는 그거와 이미 다르게 그리고 있었던 거죠.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었구나. 일찍부터 자신만의 스타일을 보였던 겁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선으로 이렇게 형태를 구분했던 그 당시의 기법과는 뭔가 조금 다른 그러한 기법들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경계선을 살짝 흐리게 표현하는 일명 스푸마토 기법이 되겠습니다. 스푸마토. 이 스푸마토 기법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희대의 명작 모나리자에서 완전히 꽃피우게 된 거죠.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뽀샤시 효과인가요? 그렇죠. 뽀샵 효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뽀샤 효과. 네. 이게 사실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근데 진짜인지 설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 베로키오가 이 레오나르도 그린 천사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 내가 또다시 붓을 잡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그림을 그리지 않고 조각에만 집중을 했었어요.